정부가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고 대신 음식점이나 커피 전문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면 경제와 사회가 받을 충격을 우려한 건데요. 경제적인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익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학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3단계는 결정하지 않았고요. 다만 지금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 추가하기로 했는데 좀 어떤 부분들까지도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당초에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9월 30일까지, 8월 30일까지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정부가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8월 30일이 이번 주말로 만료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주목을 끌었는데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겠다. 그 대신에 의료계나 사회 일각에서 요구해왔던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처는 일단 일주일 더 두고 보자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대신에 2단계와 3단계의 중간점 지대로 볼 수 있는 이른바 2.5단계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카페 같은 데는 운영 시간을 대폭 줄이고 또 교육부 차원에서는 학교 개학 시간 또 이 대면 수업 이런 것을 대폭 줄이고 또 주말에 교회나 종교기관의 어떤 예배 집회 이런 것도 상당히 강력히 통제하는 그런 형식의 절충안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도 아니고 3단계도 아닌 2단계와 3단계 정도 중간 조처를 취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상황을 더 두고 보자. 결국 이번 주말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앞으로의 대책 수위를 결정하는 바로메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5단계라는 절충안을 택했다. 그러면 3단계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경제에 미칠 어떤 파장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3단계 조처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불효불급한 생필품을 주고받거나 급한 의료 서비스 외에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건데요. 사실 코로나19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초기에 이 K방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단 키트를 대량으로 또 빨리 고품질을 개발을 했고 또 추적 조사를 잘하는 바람에 방역에 성공하는 바람에 이 3단계에 해당하는 이런 강력한 조처를 사실상 해보질 못했어요. 네. 대구 일부 지역은 뭐 3단계에 가까운 조처를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를 제외한 나머지 전역은 2단계 또는 그 이하의 조처만을 해왔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갑자기 3단계 조처를 취하면 특히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고뇌하고 마지막까지 이 최후의 선택을 위해서 고뇌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방역과 경제 두 마리를 잡자. 자칫 경제의 불길이 꺼지면 다시 재집히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비용도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최대한 조심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칩니다. 네. 이게 참 단순하게 따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이로 인한 경제 손실도 있을 텐데 이보다 3단계로 올 경제 타격이 더 크다 이렇게도 뭐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전문가마다 조금 이 시각이 좀 다른데요. 네. 이 코로나 쪽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또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이 되고 어떻게 중단되는 것에 대한 의사들의 그 검진과 예측은 있지만 확정된 그 실험 결과는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과연 현 단계에서 3단계로 가서 방역을 세게 하는 것이 경제에 옳은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경제 2단계 정도를 하면서 조심해가면서 경제를 꾸려가는 것이 경제에 더 효과적인 것이 여기에서는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3단계를 했을 때 단기간에 효과가 확실히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3단계 조처를 가는 것이 경제를 위해서도 더 좋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는가 하면요. 반면에 3단계를 가도
해결이 안 되면 네. 그러면 경제도 망치고 방역도 망칠 수가 있다. 이런 지금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좀 상상이 되질 않는데 그래서 해외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미 3단계 조치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생활에서 좀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예, 베트남에 현지 지금 살고 있는 교민들의 리포트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지금 이 2차 두 번째 주부터 배달까지 금지해서 음식도 배달해 먹을 수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마비됐다. 지금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의 경우만 하더라도 비교적 이제 열대 지방, 아열대 지방에 속해 있고 비교적 어떤 그 농산물이 공급이 많은 나라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산업 의존도가 훨씬 더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이 경제적 피해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심리적 공황 상태, 우울증이라든지 도대체 그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지리한 싸움과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사회가 지금 패닉 상태로 갔다. 이런데 오히려 베트남보다는 유럽 사례나 미국 사례가 오히려 더 우리나라한테 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미국 사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워낙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 중에 한 곳이기도 한데 자택 대피령을 내렸잖아요. 이런 것과 좀 관련해서 경제 상황에 미친 영향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정확하게 3월 13일 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주요 주,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코로나 감염 속도가 좀 빠른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을 중심으로 해서 재택 거주령, 네. 그러니까 집 밖을 나오지 마라. 바깥에 이른바 편의점 빼고는 모든 가게는 다 문을 닫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경제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타난 결과가 무려 3월 달, 4월 달 실업자 수가 신규로 늘어난 숫자가 600만 명의 실업자가 늘어난 겁니다. 네. 그에 따라서 실업률도 취업하고자 하는 인구 중에서 취업을 못해서 실업자가 되는 그것을 실업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실업률이 18%까지도 한때 치솟기도 했었어요. 그 분기별로 보면 좀 다르지만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회에 거의 그 경제 활동이 마비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생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에 경제를 좀 마비 상태를 재개하려고 지방자치단체와 엄청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 일정이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미국은 지금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0%가 좀 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분기 성장률 때문에 연율로 환산하면 한 11% 정도 될 겁니다. GDP가 갑자기 11% 정도 감소한다고 그러면 감내하기가 쉽지는 않죠. 이게 코로나 확진자 상황이나 방역 상황이 네. 다르기 때문에 딱 놓고 비교를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고, 이탈리아는 북부를 중심으로 초기에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전국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졌습니다. 프랑스도 전 국민 이동 금지령을 시행했었는데 경제에 미친 영향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우선 유럽에 이 코로나로 홍역을 치렀던 유럽의 2분기 경제 상황을 한번 놓고 보면요. 예. 가장 심각하게 나빴던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2분기 성장률이 22.1%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약 10배 정도 이상으로 성장률 감소 속도가 빨랐죠. 2등이 프랑스인데 프랑스 19.0%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탈리아, 지금 말씀하신 이탈리아 마이너스 17.3%, 독일 11.7%. 이 정도의 성장률 감소폭은 2차 전쟁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것이 1분기까지 포함한 상반기 전체의 성장률로 평균을 하면 프랑스는 마이너스 13%, 유로존 평균, 그러니까 유럽 EU에 가입해 있는 유럽 평균이 약 12% 정도 연율 성장률 하락이 나옵니다. 네. 미국보다도 유럽의 성장률 둔화가 조금 더 심했죠. 그로 인해서 실업자 수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이 잘 알려지지 않지만 이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등등 사회적
이 경제적 갈등이 참으로 지금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유럽도 지금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은 네. 3단계 강도 높은 조처를 취했을 때 초기의 모습은 상당히 참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이냐 경제냐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양쪽 모두 좀 일리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는 3단계 좀 신중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른 주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짚어보면 어제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또 6개월 이자 상환 유예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중소기업계는 한숨을 돌리고 환영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좀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예, 정부가 지난 3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이죠.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대출이 만기가 돌아오거나 내야 될 이자 때문에 흑자 폐업을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것을 만기를 연장해주고 대출 상환을 유예했습니다. 6개월간 유예했거든요. 그 기간이 9월 30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어저께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중대본에서 이 약 한 37조 원 정도가 지금 유예를 받고 있어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6개월 더 연장해 주겠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이 중소기업의 금융 부조화로 인해서 생기는 타격, 그걸 해결해 주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조업체나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중앙회 같은 데서는 아주 크게 환영하고 있어요. 네. 다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네. 자꾸 유예가 되면 그 와중에 금융이 악성 채무로 바뀌게 되고 그렇다 보면 금융기관이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도 있지 않은가. 이래서 걱정이 좀 커가는 그런 상반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금융권에서는 이 부실에 대한 어떤 대비도 필요한 상황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도중에 중도 상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또 이자를 먼저 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금융권에서는 어떤 그 전체적인 부실 가능성 징후에 대한 네. 어떤 사전적 어떤 이 시뮬레이션 이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지금 사회적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쓰러지지 않아야 될 기업이 쓰러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김대우의 경제읽기 김대우 박사와 오늘 얘기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